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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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고요. 오늘 금요일 10시 라이브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특별하신 두 분을 이렇게 제가 양쪽에 모시고 제가 1년 만에 가운데 처음으로 앉아보는데요.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 김형인 원장님과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을 한 자리에 제가 모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사실 김영희 원장님과는 제가 라이브를 몇 번 진행을 했었는데 장진석 원장님과는 항상 지나가다 인사만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하게 되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시다고요. 그 전에 먼저 소개 좀 간단히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럼 장진석 원장님 먼저. 네. 네, 저는 잠실 네. 서울비뇨의학과에서 비뇨의학과 진료하는 장진석이고요. 어제도 9시에 그러니까요. 비뇨의학과를 저희 궁금한 거 풀어드리는 코너가 있었고,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영인 선생님하고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 원장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야 자주 뵀던 것 같은데. 예. 장진석 원장이랑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담 나누다가 같이 한번 이렇게 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인사를 먼저 잠깐 나눠보고 갈까요? 정상훈님 들어와주셨고 랭커님, 식탐의제원님, 딸기팔공님, 오드리토드님, 이영광님, 금분신님 들어와주셨는데 오늘 벌써부터 뭔가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네. 그럼 두 분의 인연이 참 궁금한데 너무 친하셔가지고 알고 보니 비밀은 동기시라고 네. 얼마나 되셨죠? 지금 20년이 넘었네요. 24년째 친구고요. 아이고야. 별로 안 친해 보이지만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PC방 옆자리에 앉아 아, 계셨다고?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옆에 앉는 거는 한 20년 만인 것 같아요. 저희 때 PC방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도서관에는 별로 안 있었던데. 진짜요? 도서관에 나는 많이. 이렇게 뭔가 지금 입장이 좀 다르신데요. 어떤 게 진실일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분이 학창 시절부터 쭉 만남을 이어오신 거예요? 24년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진짜 인연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조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김영희 원장님도 장진성 원장님 처음 소개를 좀 시켜주셔가지고 인터뷰를 갔는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라이브로 모시게 됐고 네. 고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목이 저도 조금 생소했거든요. 신체 증상장애 이거 정확히 뭐예요? 뭐죠? 그거는 이제 네. 정신과 진단명이긴 한데, 네네. 예, 펑셔널한, 그러니까 기능적인 증상은 있으나 기질적으로 뭔가 좀 발견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요거를 어떻게 질병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그 진단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너무 질병에 걸린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병원 저 병원 그러니까 의사들을 이제 쇼핑을 해가면서 꼭 이 검사는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경향성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신체 증상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체화장애라고 부르던 게 이제 명칭이 바뀐 건가요? 신체 그렇죠. 증상장애? 신체화 장애, 신체형 장애 이렇게 이제 진단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원인을 설명하는 듯한 이제 그 진단명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DSM-4에서 5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무슨 뭐가 없고 요 개념을 이제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 질병 행동에 어떤 특징이 있을 때를 이제 뭐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명을 정한 그런 진단명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주제를 갖고서 네네. 그 왜 비뇨기과하고 같이 정신과 선생님이 얘기를
하게 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제가 가끔 김영희 선생님한테 그 진료 보다가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저희 그 궁금증 푸는 시간에 보면은 네. 많은 환자분들 겹치는 그 질문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뭔가 계속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행동, 습관, 교정, 뭐 사회 심리적인 요인, 뭐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비뇨의학 외적인 그런 어떤 카운셀링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고 문의를 드려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뭔가 정신과적인 분야긴 하지만 어쨌든 비뇨의학과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김영희 쌤 성우 목소리 같으시다고 오늘 아이고요. 또 말씀해주신 분이 아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닥터곰인 왜 닥터곰인지 약간 물어봐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거 먼저 하나만 받아보고 들어갈게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통통하고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좀 떼굴떼굴 상상이 안 가는데요? 굴러다닐 정도로 동글동글했거든요. 그래서 뭐 네. 제 이메일 아이디도 그렇고 다 네. 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냥 곰돌이 같은 뜻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네요. 네. 선생님 실제로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그쵸? 네, 작은 뭐 네, 그 유튜브 있죠. 채널 이름 한번 시원하게 말해주세요. 제 유튜브 채널 닥터곰이었죠. 닥터곰의 비뇨의학입니다. 맞죠. 네,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가서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신과와 그다음에 비뇨의학과 두 분이 콜라보로 진행해 주시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다 받아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벌써 질문이 조금 쌓이긴 했는데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중간중간에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그렇게. 그러면 시작을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의 이제 카테고리를 지난달에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린 네, 적이 맞아요. 있는데, 맛만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신체 증상 장애라고 하는 거는 신체 증상이 있으면서 이 증상에 대한 대처가 어떤 식이냐, 뭐 강박적으로 이걸 생각을 하고 뭐 너무 걱정을 하고 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일 때 신체 증상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네. 질병 불안 장애는 증상이 합당하지 않은데 혹은 뭐 의사의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요 걱정을 하는 그 병 이름을 질병 불안 장애라고 하고요. 질병 불안장애. 네. 그다음에 이제 전환 장애는 역사가 되게 오래된 그 병인데 여기 이제 그 신경학적으로 무슨 이제 뇌파의 이상은 없는데 뭐 기절을 한다든지 의식을 잃는다든지 네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전환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인위성 장애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슬픈 사연들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내가 병이 있다라는 식으로 꾸며서 이렇게 이제 의료를 네네. 받는 거를 이제 인위성 장애라고 하죠. 네. 그 외에 이제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도 있기는 한데 네. 이거는 뭐 너무 길어서 너무 방대하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길었습니다. 납니다. 근데 지금 딸기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 질병이 좀 심리적으로 걱정이 돼서 병원 여러 군데 좀 진료를 보는 이런 게 혹시 말씀 주신 질병 불안 장애 이런 거에 좀 속할까요? 신체 증상 장애일 수도 있고 질병 불안 장애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떤 증상을 가지고 그 증상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그 뭐 두 가지를 나누는 요소일 것 같아요. 신체 증상 장애에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정의는 정진석 원장님. 네. 그래서 그 같이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제가 직면하는 많은 질문들 중에 좀 막히는 것도 있고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 질환들을 한 3가지를 꼽아봤고요. 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입니다. 네.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키워드가 절방뇨, 어전시라고 하는 건데 소변이 급하게 갑자기 마려운 게 있는 분들이고, 네.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빈뇨. 또는 밤에 소변을 보다가 깨는 야간뇨 같은 게 가장 흔한 3가지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좀 많긴 하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어르신들도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도 왜 화장실을 수시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네네.
뭐 30분도 안 돼 또 가고 뭐 이런 경우에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되는데요.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죠. 질문 하나 있어요, 선생님. 네. 빈뇨 자주 가는 게 좀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게 좀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정상적인 그 배뇨 횟수는 성인에서는 한 5회에서 7회, 네. 3시간 간격을 두고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전제 조건은 충분한 수분 섭취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 충분하다는 거는 최소한 체중 1kg당 30cc, 그러니까 50kg 네. 여성분이라면은 최소한 1.5L, 1.5L. 그래서 2L 정도를 권장을 하게 되는 거고, 물을 마시고 소변을 한 3시간마다 보는 게 정상인데, 뭐 물을 너무 안 드시고도 자주 가는 경우는 제일 안 좋은 경우고요. 물을 한 2L 드시고도 한 10회 이상 가는 경우들은 이제 빈뇨라고 보게 되죠. 아, 그렇군요. 이거 횟수도 좀 기억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자주 듣는 케이스를 그냥 진료 보다가 적어놓은 거를 갖고 오, 와봤는데, 네. 여성분이고 35세시고 다른 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인데 수년 전부터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신 거고 네. 갑자기 생긴 증상이 아니에요. 음. 그러다가 이 소변을 보는 횟수 간격이 점점 짧아져서 최근에는 30분 1시간마다 수시로 가고 있고 네. 소변 양은 많지가 않다. 네. 뭐 산부인과 또는 내과에 방문해서 소변에 염증이 있다고 듣고 방광염 치료를 받으신 적은 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는 않고 비슷비슷하십니다. 최근에는 이게 더 심해져서 갑자기 급하게 마려우는 증상이 있다가 화장실을 막 급하게 가는데 화장실에 거의 다 도달해서 또는 문 열고 들어가는데 소변을 지리는 절박성 어머. 요실금 증상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일을 몇 번 겪으시면은 네. 외출이 두려워지거나 또는 버스, 지하철을 타고 뭐 멀리 가는 게 두렵고 영화 보기 전에도 꼭 그 불안해서 수시로 중간에 나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일상생활에 진짜 너무 지장이 있으니까 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민성 방광의 치료 원칙을 보면은 네. 일단은 그 비뇨의학과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행동 습관 교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정상 배뇨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최대한 참을 수 있게 애를 쓰고 심한 경우에는 뭐 알람을 맞춰놔서 그 전에는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습관 교정 요법이 있겠고요. 네. 배뇨 일지라는 걸 작성해서 내가 스스로 뭐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스스로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약물 치료가 있겠죠. 약물 치료는 무슨 한 일주일 썼다고 해서 증상이 짠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배뇨 느낌을 좀 줄여드리는 뭐 항콜린제라든지 아니면은 방광 용적을 좀 늘려주는 뭐 베타미가라고 하는 약 등을 쓰면은 네. 이 습관 교정에 도움이 되는 도우미 역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약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을 쓰면서 스스로 뭔가 습관이나 행동 양식의 변화를 요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 이거를 설명을 많이 드려도 네. 이게 너무 중간에 불안해서 나는 화장실을 안 가고는 너무 불안하다. 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루틴으로 이제 고정이 돼 버리면은 나중에는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 방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제가 정신과 라이브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이제 강박 장애 하고도 좀 공통점이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신체 증상 장애, 실제로 증상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경 쓰시면서 뭐 집중을 하시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신체 증상 장애하고도 공통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뭐 약물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안티콜리너직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이 정신과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항우울제, TCA계 항우울제들을 네네. 쓰면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강박증에서도 쓰는 약이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잖아요. 이어지네요.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이거를 고용량으로 쓰면 뭐 항콜린 효과도 있으면서 심지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 뭐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나 이쪽으로 이제 좀 그런 이제 현상들을 생각이 덜 나게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이제 뭐 기전을 통해서 좋아질 수는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뭐 아까 이제 결국은 요거는 행동적인 요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배뇨일지도 작성을 하고 뭔가 좀 그 어떻게 이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고 뭐 하는 것들을 또 비뇨기과 선생님을 통해서 그 계속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좀 친해지면서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믿을 수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네. 증상이 이제 완화가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행동도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아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네네. 그 자주 갈 수 없는 환경이어서 참았다가 소변을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죠. 흔히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네. 소변을 참으면 몸에 안 좋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오, 네. 그렇게 일부는 알고 있는데.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너무 오래 참는 게 안 좋은 거고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렵다고 해서 뭐 10분, 20분마다 가는 거는 지양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되는 거고 네네. 물론 정상적으로 한 3시간 텀으로 물도 많이 드시고 하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추석에 길이 너무 막혀서 뭐 6시간을 참았어요, 소변을. 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럴 때 방광염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안 좋을 수 있지만 뭐 적당한 시간을 참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말씀 주셨네요.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잘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전립선염 얘기를 또 아, 네. 오, 네. 건데 전립선 염? 아닌가? 아,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과민성 방광 아까 말씀 못 드린 거는 네. 다른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그 과민성이라는 진단명이 내려지려면은 방광염도 없어야 되고 뭐 다른 배뇨 중추에 해당하는 뭐 뇌라든지 척추나 뭐 어떤 신경인성 방광 같은 다른 질환은 배제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온갖 검사를 했는데 다른 장기에는 문제가 없고 네. 방광의 구조적인 문제도 없는데 없는데. 어떤 그런 그 행동 패턴에 의해서 점점 악화되는 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저희 비뇨의학 라이브 시간에는 정말 많이 다뤘던 얘기고 네. 아까 정상훈 님도 어제 질문 같이 주셨던 분인 것 같고 아까 그 이영광 님도 제가 어제 답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네. 그분 질문도 나중에 제가 꼭 달아드릴 거고요. 네. 이 질환도 저희 쪽 라이브에서는 많이 올라오는 건데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급성 전립선염은 응급 상황이고 뭔가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고 만성 전립선염에는 세균이 원인이 되는 세균성 전립선염 그리고 가장 흔한 타입인 비세균성 전립선염 또는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불려지는 질환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 네.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전립선염은 올 수 있고 뭐 감염, 자가 면역 질환, 어떤 신경계통의 문제, 심리적인 요인, 전립선 자체의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올 수가 있고 증상은 보통 3가지를 봅니다. 네. 소변과 관련돼서 불편감을 겪는 배뇨장애, 배뇨장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배뇨장애 중에는 좀 전에 얘기한 뭐 자주 보는 거, 오줌 줄기가 약한 거, 못 참는 거, 뭐 잔뇨감이 드는 거, 밤에 깨는 거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 재발하는 만성 전립선염 환자 중에 가장 문제는 통증입니다. 아. 그래서 어떤 네. 류의 통증이냐 하면은 네. 그 하복부 젊은 남자분들한테도 올 수 있는 게 만성 전립선염이고요. 꽤 오래전부터 어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피처 양상을 갖고 있고 통증의 부위는 뭐 하복부부터 하복부부터. 음경, 고환, 그리고 회음부라고 불리우는 고환하고 항문 사이의 공간이 아, 네. 되겠고 되게 그 통증을 표현하시는 기술하시는 방식은 막 응급실 갈 정도로 심한 통증이라고 표현하시면 거의 없고요. 아, 네, 네.
우리하다, 좀 불쾌한 정도, 음. 뭐 좀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는 것 같다. 형용 표현하기는 힘든데 뭔가 아무튼 불쾌하다. 이런 경우들을 표현을 하시고 아, 네. 그래서 자주 반복이 됩니다. 아주 심하거나 빈도가 센 것도 아니지만 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증상이 있다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비뇨의학과를 가시게 되면은 네. 뭐 소변 검사, 항문으로 보는 초음파 검사,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염을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보통 짧으면 한 달, 길면 3개월 정도 약물 치료 및 비약물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오, 네. 근데 뒤에 그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근에 있는 비뇨기과를 갔는데 증상 호전이 더디어서 네.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아. 전립선염을 많이 본다고 하는 비뇨기과들이 좀 있거든요. 네. 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여러 군데를 가서 검사를 쭉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합적으로 소염 진통제, 뭐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전립선 치료제, 네. 심지어는 뭐 어떤 안정제 계통의 다이아제팜 같은 약을 쓰기도 하고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진경제를 쓰기도 하고 이런 치료와 뭐 자기장 치료 같은 물리 치료를 병행을 하는데 조금 나아지다가 치료가 끝나면은 뭔가 또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 약간 재발이라고 표현을 네, 하나요? 재발을 잘하고 또는 완치가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또 상급병원, 대학병원을 가시기도 하면은 네. 대학병원에서는 또 이 질환을 뭐 열심히 안 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주로 보는 항목이 아니세요. 전립선이나 암이나 종양들을 보통 많이 보기 때문에 아, 네네. 주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쭉 하고 났더니 환자분의 전립선에는 뭐 잘못됐던 기질적인 원인은 없다라고 설명을 듣고 뭐 증상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진통제 정도를 처방받아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 네. 중에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약을 쓰시기도 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고 저희 그 사이트나 아니면 비욘드에서 질문을 주신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분들의 결론은 전립선염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인가요?로 결국 귀결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러이러한 약물 치료와 네. 또는 뭐 병원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하는 거는 뭐 여기까지 어떤 습관이 좋고 전립선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도 되는 것 좋은 것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네. 물리치료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통증의학과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건데 네. 통증이 너무 안 낫는 경우에는 통증을 전문으로 보는 통증의학과에서 그쪽으로 가는 어떤 뭐 그 음부 신경 같은 거를 차단하는 신경 차단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써놓은 사이콜로지컬 서포트라고 하는 게 뭔가 상담 치료나 이런 것들을 저도 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여기서 그래서 또 이어지는 네.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뭐 그거를 케어를 하기에는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아, 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결국 이제 뭐 치료, 뭐 비약물 치료에 행동 습관 교정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사이콜로지컬 서포트가 각종 기능성 질환, 각 과별로 다 이게 이제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행동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오, 거기에 이제 네네네네. 의사 환자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고 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서포트를 해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정신과 교수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큰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뭐 한두 번 뭐 좋은 말을 하고 뭐 다 나을 거예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분을 걱정을 하고 뭐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환자분들이 알아보고 진심은 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 환자 의사 관계, 그 신뢰 관계가 치료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선생님. 정신과에 가면 네. 어떤 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뭔가 이제 최종적으로 뭔가 가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뇨의학적으로
전문 지식은 뭐 제가 뭐 장진석 선생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비뇨학적인 처치는 규칙적으로 받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뭐 검진도 규칙적으로 받으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증상이나 혹은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 그 리어슈런스를 뭐라고 할까요? 확인시키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 네네.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사실 이게 원인이 뭡니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되게 집중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걸 원인을 시원하게 찾으면 되게 뭐 좋아라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이 각종 검사를 통해서 뭐 균이 있는지 아니면 뭐 기능성적으로 뭐 소변 속도에 뭐 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좀 굉장히 답답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런 병들이 왔다 갔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뭔가 좀 그 부분을 인지 지각하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뭐 사실 뭐 CRPS 같은 환자들 같으면은 뭐 여기 뭐 스치기만 닿기만 해도 해도 아프다 그래요. 아프다. 네네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신경이 그 지금 용어가 과민성 방광. 네, 예, 과민성. 과민성 방광이 되면은 사실 그 전에 무슨 감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발견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기능적으로 뭔가 좀 거기서 들어오는 감각에 대해서는 중추신경계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상을 실제를 하는 거고 그 필요한 검사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치료 가능한 원인을 찾아내는 검사들은 비뇨의학과 가시면 선생님들이 그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 해주실 겁니다. 그 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해주실 거니까 그 선생님들이 적어도 해를 끼치지는 않겠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뢰 관계가 쌓인 의사분을 한 분 정해서 규칙적으로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정신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힘들었겠구나에 대한 뭐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이 될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근데 진짜 네. 좀 만성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뇨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정신과에서도 서포트를 받으면 진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신과 한번 방문해 보시죠라고 권해하면 그게 되게 그 저도 지금 그 질문 장벽이 드릴 게 있나요? 네. 네. 두 가지인데요. 네네. 아까 그 뒤에 증례 얘기했던 환자분들은 한 2년 사이에 여러 병원에서 똑같은 검사를 수도 없이 하고 그러니까요. 비슷한 치료를 뭐 3개월 받고 3개월 받고 해서 대학병원까지 갔다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첫 네. 번째 궁금한 거는 저는 이런 경우에 웬만하면 검사를 잘 안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검사를 하고 결과는 저도 이제 그런 쪽 환자분들의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굳이 검사를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뭔가 아예 검사를 하면은 검사 결과에 뭔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게 되는데 계속 얼마 전에 똑같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비용을 뭐 내고서 검사를 어. 하시느니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정신의학 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최대한 그냥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냥 검사 같은 거 하나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지내보자고 설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맨 말미에 혹시 가능하시면은 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나 통증의학과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운을 띄웁니다. 네네네. 근데 그 한마디에 되게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있나 경우에 봐요. 제가 검사를 뭔가 그러니까 답은 대충 보여요.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증상이 전형적인 골반 통증 증후군 환자라면은 제가 똑같은 검사를 해도 결과가 비슷할 것 같고 뭐 서울대병원에서 한 검사랑 저희 병원에서 한 검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결과지를 다 들고 오셨는데 그리고 저라고 해서 뭔가 확 좋아지게 해드릴 재간이 없을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이죠. 그래서 최대한 말씀을 오래 듣고 같이 공감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검사를 그래도 하는 게 좋을까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라고 권유를 하는데 뭔가 조금 좋은
표현 또는 뭐 이렇게 라포가 깨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라는 이제 과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 같은 게 조금씩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 얘기 꺼내기만 해도 화내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정신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네. 말씀드려야겠어요. 정신건강. 그리고 설명을 막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게 네. 거기에 뭐 꼭 사이코시스 환자분들만 가시는 데가 아니고 이런 거는 약간은 뉴로시스 뭐 신경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네. 겪을 수 있는 뭐 우울감, 약간 불안감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으니 네. 제가 전문 의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비뇨의학과나 어떤 뭐 내과에서는 신경 안정제 계통약들, 뭐 우울제약도 직접 처방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절대로 못 드리겠더라고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왠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꼭 찾아가 보십시오라고만 얘기를 드려요. 그렇죠. 뭔가 조금 더 그 온화하거나 그 기분 안 나빠하실 표현이 있을까? 그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뇨기과에 가면 이 증상을 가지고 가셨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되도록이면 검사는 그냥 레셔널러에 맞게 뭐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사들이 근거를 가지고 그 주기에 맞게 그냥 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정진석 원장님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심이다라는 걸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가 다루는 이제 질환이나 증상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뇌신경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동의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신경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사실 이런저런 원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그야말로 그냥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과인데 정신과에 가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냐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좀 뭐 정신과에 대한 편견은 결국은 정신과 의사들이 열심히 좀 없애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정신건강의학과랑 비뇨의학과는 아까도 환상의 짝꿍이라고 댓글을 주신 분이 있는데 진짜 네. 이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비슷한 드네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계속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도 네네. 네. 비뇨의학과 뭐 여성분도 오셔도 되냐 아니면 네, 맞아요.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시는 게 네. 약간 그 정신건강의학과랑 동병상련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장벽이 있나요? 실제로는 전혀 없거든요. 네, 특히 네. 비뇨의학과는 저희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하게 뭐 똑같습니다.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동일하게 그냥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과 이름을 좀 바꾼 거죠. 비뇨기과에서 비뇨의학과. 의학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뭐 편견이 언젠가는 좀 네, 그래도 완화되겠죠? 점점 네.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진짜 네. 두 과 모두 장벽이 얼른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그러네요. 받아보고 네.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김진숙님께서 고민의 글을 써주셔가지고 먼저 한번 받아보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드분이 5학년이신데 이제 완전히 그 성기가 들어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좀 고민이 되셨나 봐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있다가 둘만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너무 고민이 되신다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뭐 일단 아직 크게 고민하실 때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아드님이 아직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좀 통통한 편이어서 뱃살 속에 어떤 고추가 묻혀서 좀 안 들어 그 함몰 음경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털이 좀 나면서 성장하는 걸 지켜보시다가 그러니까 너무 심한 약간 뭐 비만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은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어떤 그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소아과 선생님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상담을 받는 거는 추천드리겠지만
저희 비뇨기학과적으로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은 오,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 걱정이 되시면은 한번 진찰을 받으러 가까운 비뇨기학과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쨌든 기다려 봐도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정상훈 님이 어제도 들어와 주신 예, 분이신가 맞습니다. 봐요. 네. 또 장문에 질문 주셔서 먼저 받아보고 갈게요. 아침에 귀도 포비인지 요도인지 모르게 30분 정도 너무 간지러우셨대요. 그래서 깰정소의 증상이 있었고 곧 가라앉았으나 아침에 확인해 보니 이제 일부분이 붉게 부풀어 오른 것이 좀 확인이 되셨나 봐요. 배뇨 후 잔뇨 처리가 안 될 시 미세하게 불편함이 있고 현재는 뭐 일부분만 붉게 부어오른 상태이시래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귀두포비움 같은데 요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질문 주신 게 오늘 김영희 선생님이 그 시간에 제가 쫄라서 나온 건데 비뇨기학과 질문들이 많아서 번갈아 가면서 한번 받아볼게요, 선생님. 네, 양해를 정상훈님과 귀도 부탁드립니다. 포피염일 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포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안에 염증이나 이물질 같은 게 끼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한 어떤 성병이나 어떤 질환이 없어도 수시로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으세요. 심한 상태라면은 뭐 연고나 항생제 같은 걸 써야 될 수 있으니까 가까운 비뇨기학과 방문하셔서 뭐 진찰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영님이 소변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 네. 좀 밖에 있거나 친구랑 있으면 소변을 안 보는데 저희 집 엘리베이터만 누르면 급박요가 좀 심하셨대요. 집에 바로 뛰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비뇨의학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1년 반 정도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호전되어 조금 있으면 약을 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불안하신가 봐요. 네. 요거 좀 어떻게 아까 보실까요? 말씀드린 전형적인 이제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개 치료 경과가 좋으신 분들은 짧으면 뭐 3에서 6개월, 길면 뭐 2년 정도까지도 약을 쓰는데 약을 끊는 거는 오히려 환자분께서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약을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뭐 고용량 약을 썼다가 또는 2가지 약을 썼다가 뭐 1가지로 줄여가면서 또는 매일 먹다가 격일로 쓴다든지 그걸 좀 줄여가면서 끊어보고 끊고 나서도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영영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네. 습관 교정하느라 이제 많이 증상 호전되셨다고 하니까요. 네. 이 정도면 좀 있으면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영희 원장님께 들어온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이영광님이 질문 주셨는데 불안장애, 공황장애 질환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팍살 CR 12.5mg을 계속 복용 중에 계시고 행동 정황 검사도 했습니다. 조금 정도가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9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요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계속 보시던 선생님이 가장 잘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네네. 팍실 CR 12점 팍실인데요, 저게. 팍실인가요? SSRI 네네. 이게 종류의 항우울제고 네. 항우울제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시는 상황이신데 용량이 높지는 않은가 높지는 봐요, 않으세요. 지금. 네. 근데 어쨌든 뭐 적어도 우울증에서 가장 심한 증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생각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입원 치료하시고 뭐 조금 완화됐으면 다시 이제 외래 다니시면서 계속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혹은 뭐 또 계속 그 생각에서 떠나지는 않는다. 이번 경험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을 잘 드시면서 생활관리 이제 뭐 지금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잘 설명 들으시고 진료 열심히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꾸준한 진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오드리 토드님 질문 받아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불쾌한 일들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위로를 받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거를 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스트레스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제 성향이 건강한 정신인지 궁금하시다고.
되게 어렵죠 이거. 와, 이 코너 질문 되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위로를 받는 게 불쾌한 경험을 말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PTSD나 뭐 적응 장애가 좀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를 조금 천천히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사업 면담을 할 때 네. 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눈물이 나서 말씀을 못 하신다. 나중에 좀 편해지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기준이에요. 저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네. 꼭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원장님. 네. 또 오드리 토트님 말씀하신 거는 제 성향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서요. 오, 정말요? 저도 원장님도 열심히 듣고 그러신가요? 있었으면. 예, 저도 좀 이런 스타일입니다. 원장님은 어떠세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요? 네. 이거 비밀인데. 진짜요? 저는 다 말해요. 말을 저는 널리 막 확성기 스타일이라서 또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아무래도 좀 비슷하니까 뭐 친해지죠. 뭐. 원장님도 조금 말을 아끼시는 편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말씀 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금 님이 또 고민 상담해 주셨는데 신장이 하나밖에 없으셔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시래요. 그래서 오히려 방광에 소변이 차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왜 이런 비뇨 증상이 있는지 네. 질문 주셨어요. 일단 이양금님이 말씀하신 건 조금 뭐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는 게요. 네. 신장은 뭐 건강한 분들이야 다 두 쪽이 있지만 신장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경우에 기증을 하기도 하고 또 기능이 한쪽이 없어지거나 해도 한쪽 신장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오, 네. 한쪽 신장으로 그 신장의 기능만 잘 보존이 된다면은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크레아틴 수치나 이런 게 정상 범주에 있다면은 그냥 배뇨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라는 거는 늘상 자주 간다는 말씀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 또는 어떤 습관의 요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고 가능하시면 비뇨의학과에 한번 가셔서 신장 초음파랑 뭐 소변 검사, 방광 기능 검사 같은 걸 해본 다음에 그리고 혈액 검사 같은 걸 해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방광의 문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뭐 습관 교정 방법 그리고 약물 치료 그리고 의외로 그 배뇨 일지라는 거를 작성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 네. 꼭 어떤 용지가 없다 하더라도 종이에다가 내가 화장실을 몇 시에 갔고 한 번 갔을 때 본 배뇨량을 대략 계량컵 같은 데다 소변을 받아보신 다음에 며칠만 기록을 해보시면은 내 배뇨 패턴을 좀 아실 수가 감이 있어요. 올 것 같아요. 네네. 내 딴에는 소변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만 50cc밖에 안 됐고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뇨의학과 진료를 한번 보면서 그런 팁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진숙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오드리 토드님도 나 정상임 하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를 해주셨는데 정말 두 분의 어떤 그런 답변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어떤 질문 혹시 눈에 들어오시는 질문 있으신가요? 저 약 시리즈 정신과 약 먹으면 탈모. 저도 궁금해요. 네네네. 정신과 약 중에 탈모 생기는 거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밖에 없고요. 뭐예요? 뭐가 있죠? 데파코트하고 데파코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AED 항간 정관제 주로 조울병에 쓰는 약들인데 네. 네.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 생기는 경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SSRI 중에 체중 증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이 많나요? 적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체중 증가가 부작용으로 있는 SSRI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한 7가지 종류 중에 한두 가지 정도. 네. 그리고 오히려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뭐 다이어트 클리닉 이런 데서 쓰기도 하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발기부전 네, 저것도 궁금합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모르겠어요. SSRI 쓰면은 어쨌든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루 치료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죠? 네. 그렇죠. 네, 조루 치료제로 프릴리지 같은 걸 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발기가 잘 안 되고 사정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항우울제로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뭐 부프로피온이나 뭐 타자핀 같은 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뭐 강박증 같이 뭐 SSRI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럴 때 좀 어떻게 좀 발기를 도울 수 있는 약을 써도 될까요? 뭐 저희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뭐 상충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정신건강의과 약제가 나오면은 일단 왠지 느낌상 저는 기전이나 이런 건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지만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과 약제를 제가 처방해 본 적도 사실 없고 다이아제팜도 처방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수면장애 약도 달라고 해도 잘 안 드리는 편이고 해당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꼭 처방받는 그렇군요. 약제 종류를 들어보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되게 비뇨의학과에도 여자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니 아까 몇 분 이렇게 랭커님이 찾아서 적어주셨거든요. 네. 뭐 계신가요? 많이 계신가요? 어때요? 많지는 않지만 아까 네네. 얘기하신 분들 다 실제 하시는 분들이고 뭐 윤하나 선생님 유명하시고 뭐 그 카드에 저희 동기인 박용현 선생님도 있고 카드에 있어요. 요즘 카드에 있어요. 음. 그 다음에 뭐 이대에도 그렇군요. 계시고 개원가에는 역삼동에 이경희 선생님이라고 계시고 가뭄에 콩나듯이 계세요. 아, 계시군요. 네네. 여성 전문 비뇨기과라는 사실 과는 없지만 네네. 뭐 그래도 그 제가 그 이한희 선생님은 아마 지금 인천에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이한희 선생님이라면은 뭐 그렇고요. 윤하나 이하나 선생님 계시고 좋은 분들 많습니다. 주로 여성 관련된 질환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산병원의 송채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암 질환을 보시고 네네네. 그래서 있으시니까요. 뭐 근데 일반 이렇게 방광염 같은 것만 주로 보시는 접근성이 편한 병원에는 안 계시는 게 좀 맹점이긴 하죠. 개원가에는 흔치 않으셔서 개원가보다는 주로 좀 대학교 그렇죠. 병원 그러려면은 쪽에. 네네. 의뢰를 받아서 또 가셔야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도 계시다. 네네네.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딸기님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만성 통증이 생겨서 진통제, 클로나제품 처방을 받으셨대요. 요거 향정이던데 정신과 목적이 아니고 통증 조절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데 요거 계속 복용해도 될지 조금 걱정이 되셔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다이아제팜이나 뭐 클로나제팜은 좀 많이 쓰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종류의 이제 기능성 질환들의 여러 과에서 뭐 이명이 들려요, 어지러워요, 뭐 두통이 있어요, 뭐 어깨가 아파요 등등의 근처약을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죠. 사실은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뭐 효과가 있다면 뭐 쓸 수는 있는 전 무서워서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용감하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처방해 본 적이 없고 네. 그런 거는 어떤가요? 그 뭐죠? 신발타 이런 약제도 원래는 비급여로 처방을 하는데 그것도 원래는 향정까지는 안 들어가나요? 그거는 항우울제. 항우울제. 네. 그러니까 그 약전에 보면은 뭔가 뭐 섬유 근육통 뭐 조절, 그 다음에 어떤 항우울제 그렇죠. 이런 거에는 급여로 처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은근히 어떤 반복되는 통증이 있을 때 뭐 리리칸, 유론틴 뭐 이런 가바펜틴 계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처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좀 주의해서 쓰는 게 그 비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선생님들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우울제라는 게 SSRI도 그렇고 SNRI도 그러니까 심발타, 뭐 익셀 이런 약들은 이제 SNRI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에피네프린을 통해서 통증에 좀 더 효과가 있는 약들이에요. 네네. 그 항우울제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근데 항우울제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사실은 조울병이 원래
뭐 증상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은 없지만 깔려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증이 확 나타나는 경우가 악화될 수 있나요? 있거든요. 아, 네. 갑자기 쇼핑을 하고 뭐 아.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그거를 이제 좀 관찰할 수 있는 분이 처방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네요. 뭐 원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처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의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그럼 또 눈에 띄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최희선님이 과민성 방광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셨네요. 25년 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좀 효과를 아직 보지 못하셨다고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나을 수 있는지. 그 과민성 방광이 심한 네. 경우에 약물 치료로 조절이 안 되면은 이제 2차 치료, 세컨 라인 테라피로 보툴리눔 톡신을 방광 내에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요? 뭐 한 10년 전부터 도입된 방법이긴 한데 네네. 그 효과가 약물 치료보다 우월하게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인된 방법이긴 한데 그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그 증상이 심하고 절실하시다면은 그 대학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배뇨 장애만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 파트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모든 검사를 다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보툴리눔 톡신 인젝션을 해보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래도 증상이 비슷하시거나 하다면은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상담을 통한 그 비뇨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협진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랭커님이 종은 PD님이 또 비뇨의학과에서 간호사 경력이 있으니까 여자 비뇨의학과 의사 선생님이랑 또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신명래님 또 오늘 주제에 맞는 질문 주셔가지고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극심한 스트레스 이후 신체화 장애로 병원을 간헐적으로 다니는데 요거 완치가 좀 불가능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회사에 가면은 통증이 심하고 어지러움증이 있으시대요. 2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좀 됐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지럽죠. 네. 어지럽죠. 정신과에서도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아예 이렇게 어지럼증 센터로 묶여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해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정신과에 쓸 수 있는 약물 이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하면서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완치가 되지 않는가? 그거는 사실 지금은 예측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다 나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꾸준히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라고 아마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좀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증상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권하는 건데 네. 그 방법대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치료 효과가 그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기대를 합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네. 특정 상황에서만 어떤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는 어떤 아까 진단 내리신 DSM 기준이나 어떤 질환 진단을 내릴 때 네. 어떤 진단 기준에 그런 게 들어가기도 하나요? 그게 사실은 이제 심리적 요인 뭐 스페시파이어가 따로 있고 뭐 하기는 하는데 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뭐를 따로 또 적응장애 쪽으로 적응장애. 네, 그쪽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장애 하면 뭐 적응 못 하시는 분들 같이 느껴지잖아요. 질병명 자체가.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에 대한 어드저스트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니까 적응인 거예요. 적응하는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 여기 이제 불안도 있고 신체적인 증상도 있고 우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그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 현장에서 의외로 그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거에도 네. 아까 얘기했던 뭐 통증, 뭐 만성 전립선 통증이 뭐 친구들하고 막 재밌는 거 하고 즐겁게 놀 때는 그럴 때는 며칠 동안 어디 놀러 가면 까먹어요. 없대요. 네. 근데
뭐 직장에 출근해서 또는 혼자 오래 앉아 있을 때 자기 직전 뭐 시험 준비를 앞두고 있을 때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또 통증이 온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스트레스랑 좀 연관이. 그런 거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 적응장애요. 이게 약간 조건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한 기억이나 감정적인 기억들은 그 이야기하고 딱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디에 신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진다든지. 그러니까 과민성 반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뭐 버스 가서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버스만 못 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만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불편감이나 뭔가 좀 신체적인 뭐 예민함이나 그런 것들을 처음 거기에서 겪었거나 혹은 거기에서 좀 심하게 겪으신 후에는 그 조건이 되면 약간 또 트라우마처럼. 네, 나타나게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주셨는데요. 시간이 11시가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오늘? 그 이거 다 하지도 못했는데 이거 2편 또 해주셔야겠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슬그머니 또 부탁을 드려보는데요. 아니 저희 하면 언제든지 환영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이제 그 질병불안장애 네. 쪽에 이제 또 비뇨기과에 네.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헤르페스나 뭐 HIV나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병들에 대한 정보들은 좀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병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찾는 경우도 네네. 많이 있죠. 음, 이 내용을 또 다음 시간에 못다한 또 한번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언제 한번. 저는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아, 정말요? 해볼까요? 제가 아, 배우는 그러면. 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면 많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유익하고 고마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진짜 연결된 내용들이 많아서 한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주시니까 훨씬 더 내용도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2편으로 다음 달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밤 10시인데 여러분들 진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뭔가 이런 만성 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제가 손님이니까 제가 먼저 하죠. 네. 일단은 뭔가 불편하신 게 있으면은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가서 필요한 검사 주기적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그 만약에 만성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증상, 통증이건 소변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협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여기 질문들 다 답을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유튜브에 네.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은 네. 뭐 한 그 2, 3일에 한 번씩은 들어와서 답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오. 오셔서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아무튼 오늘 그 김영희 선생님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가져서 재밌었고,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으면은 둘이 얘기하는데 계속 존댓말을 써야 된다. 어색하게도. 그랬는데요. 네.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또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좀 어색하긴 한데 예. 막 이렇게 이제 웃고 떠들고 얘기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이제 또 손님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또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이제 좀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 의사들에 대해서요.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 의사들이 권하는 거나 의사들이 이게 이제 뭐 옳다고 생각하고 권해드리고 뭐 안내해드리고 하는 부분을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게 네. 사실 뭐 일부 의사들의 이제 좀 뭐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좀 뭐 미디어나 일반적인 다른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거나 이해를 잘못하시거나 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좋으신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영광님, 랭커님, 최선님, 김진숙님, 이치금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오늘 불금이라 기분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러면 얼른 두 원장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